예, 반갑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Vray 메타리얼을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어, 바닥에 메타리얼 해보면서 Vray가 어떻게 입혀지는지, 뭐, 속성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재질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이해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재질, 그 다음에 속성, 그 다음에 물성을 어떻게 입혀나가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편에 이제 바닥 플로링을 한번 해보면서 이제 반사라든가 뭐 굴절 물성들을 어떻게 주고 범프 그다음에 재질이 입혀진 다음에 광택 같은 반사라는 기준이 이제 속성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본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메탈을 직접 입혀볼 텐데 Vray 재질을 입히는 방법은 스케치업 Vray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케치업 Vray에 있는 메타리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입히는 방법, 그걸 또 수정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입혔고, 티피셜을 입혔고, 그 다음에 물성들을 Vray에 새로 만들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로 혼용해서 쓰고요. 그러니까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첫 번째 라이브러리를 써서 수정하거나 또는 스케치에 입힌 거를 Vray에서 물성이라든가 이제 속성들을 반사할까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방법. 또 한 가지 세 번째 방법은 MAT 파일이라고 해서 뭐 상용으로 팔기도 하고 본인이 만든 자신이 만든 메타리얼을 VIS MAT라고 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속성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재질 그다음에 반사 속성 그다음에 물성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저장해서 자신이 이제 다음번에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불러오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각각 따로따로 쓰인다기보다는 혼용해서 써요. 어떤 재질은 뭐 라이브러리 있는 것 갖다 쓰는 게 편할 때는 라이브러리 쓰고 뭐 없는 재질은 스케치에서 만들어주고 뭐 이런 혼용해서 작업들을 주로 실무에서는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뭐 따로 한다기보다는 일단 구분을 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요. 쓰실 때는 같이 혼용해서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번에 좀 바닥을 기준으로 한번 했고, 어,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매핑을 하다 보면 착오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난 편에 뭐 기본 스케치업 설정이나 이런 거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하면서도 계속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잠깐 전체 뷰로 가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놓고 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Vray 창이 여기 있고 잠시 볼게요. 박스를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편할 겁니다. 박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뭐 프렌드로 크기는 임의적으로 만드셔도 돼요. 만들으시고 한쪽 면을 이렇게 뚫어 볼게요. 그러면 바깥의 육면체 중에 한 면을 지웠기 때문에 안쪽에 그레이 톤에 이제 백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 페이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 재질이 이 상태에서 하나를 스리플 클릭해서 무브 카피를 하신 다음에 한쪽 거는 메이크업 그룹을 해줘 볼게요. 하나는 그룹이 쌓여져 있고 하나는 그룹이 안 쌓여져 있는데 Vray 기초편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꼭 그룹이 돼 있을 때는 그룹 바깥에서도 재질이 먹을 수 있는데 습관을 들이실 때 꼭 그룹 안에 들어가서 그룹 안에서 재질을 선택한 다음에 입히는 방법을 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스케치업의 메타리얼 자체도 그런 구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뭐 아무 재질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뭐 라이브러리에서 재질 한번 선택을 해보자. 뭐 칼라 맵을 한번 입혀볼게요. 테스트니까. 칼라에서 어떤 특정 재질을 그룹이 안 돼 있을 때는 클릭해서 입히면 됩니다. 그럼 안쪽 면이 선택이 안 되죠. 안쪽 면은 재질이 입혀지지 않고 선택한 면이 입혀집니다. 또는 뭐 돌린 다음에 스리프를 다 선택한 다음에 특정 재질을 입히면 한꺼번에 입혀지는데 그래도 안에는 입혀지지 않아요. 선택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근데 온도에서 돌리겠습니다. 온도에서 돌린 다음에 그룹핑 돼 있는 걸 한번 볼게요. 그룹핑 돼 있는 거는 한번 입히게 되면 바깥에서 바스켓을 이용해서 재질을 입히게 되면 안쪽 면과 뒷면이 다 한꺼번에 입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기초편을 설명드릴 때는 그럼 이미지 같은 거 입힐 때 불필요한 메모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Vray 갈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재질이 다 입혀지게 되면 다른 재질을 입힐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스케치업에서는 그룹핑 되어 있으면 이렇게 입혀지겠죠. 근데
이게 얘기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언더 간 다음에 그룹 안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 안에 들어가서 다 입히는 게 아니라 특정 면에만 이렇게 재질을 한번 입혀볼게요. 나머지는 우리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보통 이게 재질이 아무것도 없는 거 기본 값이라고 하는데 칼라든 뭐든 재질이 안 입혀진 값이 이렇게 회색하고 화이트로 표시가 되는 건데 여긴 속성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재질이 입혀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육면체 안에 몇 가지 면만 이렇게 입힌 상태예요. 안쪽이든 바깥이든. 그럼 바깥에 나온 그룹 바깥에서 나온 상태에서 다른 재질을 선택해서 입혀보게 되면 이미 재질이 들어간 데는 변화가 안 생겨요.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모델링을 막 하다가 면을 이제 입체화시켜서 막 분할해 가면서 만들어 보다가 그룹핑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떤 면은 매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떤 면은 매핑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값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룹 바깥에서 재질을 입히게 되면 재질이 하나도 없는 디폴트는 재질이 들어가지만 기존의 재질이 입혀진 것들은 그룹 바깥에서 변화가 안 생겨요. 저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다 보니 V레이 갈 때도 그룹 바깥에서 재질을 입혀버리게 되면 원하는 면에 다 재질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뒷면, 유리 같은 거 할 때는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지 렌더링 돌려보니까 내가 원하는 재질이 안 나왔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룹핑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스케치업의 가장 중요한 게 모델링하면서 그룹핑이기 때문에 V레이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앞뒤면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재질이 들어가 버리면 얘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구분 못할 때가 있거든요. 벽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지금 그나마 보이는데 면체 만들다 보면 얘가 안에가 입혀졌는지 안 입혀졌는지 모르는 상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습관 자체를 그룹이 쥐어져 있더라도 꼭 그룹 안에 들어가서 재질을 입혀주게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룹 안에 들어가서 원하는 면들을 입혀주는 게 가장 맞다. 그 그룹 안에서는 딜레그 하는 방법, 스리프를 클릭하는 방법이 있다. 그를 통해서 재질을 입혀줘라. 이럴 땐 스케치업 자체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룹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앞면, 한꺼번에 앞면이 다 먹죠. 뒷면 한꺼번에 먹죠. 앞뒷면은 따로 먹게 된다. 스케치업의 재질은 기본적으로 앞면과 뒷면이 따로 먹게 돼 있다. 그룹 바깥에서는 디폴트 재질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데는 먹지만 일단 재질이 입혀진 데는 선택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게 팁이죠. 그래서 꼭 그룹핑을 안 할 수 없고 거의 다 그룹핑을 해놓기 때문에 꼭 그룹핑 안에 들어가서 안쪽에다 주고 원하는 면을 선택한 다음에 재질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꼭 습관을 들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스케쳐 말고 이제 V레이도 그 연동되는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는 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리인데 여긴 지금 전체가 매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룹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이크업 그룹을 해놓고 그룹 안에 들어가서 특정 면에 이렇게 재질을 줬어요. 그 다음에 그룹 바깥에 나와 있는데 유리 같은 재질을 한번 주든가 이렇게 해볼게요. 기본 라이브러리에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메타리얼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그라스, 그 다음에 유리 재질 투명한 거 한번. 기본 그라스는 내추럴 그라스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면 여기 윈도우 그라스 창문 유리 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재질 슬롯에다 갖다 놓고 불러온 재질을 원하는 면에다 그룹 바깥에서 한번 줘볼게요. 오른쪽 버튼 어플라이 투 셀렉션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스케치업에 재질 준 거랑 마찬가지로 그룹 바깥에서 어플라이 셀렉션 해버리면 재질이 입혀지지 않았던 디폴트는 유리 재질로 바뀌어요. 이렇게 유리 재질로 바뀌어서 렌더링을 돌려보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환해서 그런데 선라이트를 좀 낮춰보죠. 스카이라이트도 낮춰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돌려서 한번 보여드리죠. 리얼타임으로 해서 보는데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나머지는 그룹 바깥에서 어플라이 셀렉션 해도 유리 질감이 먹었어요. 근데 재질이 입혀졌는데
먼저 입혀놓은 재질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룹 바깥에서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룹 안에 들어가서 드래그 하거나 3플 클릭을 선택한 다음에 메타라이터에서 유리 재질, 스파이드를 한번 찍어볼게요. 유리 재질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Apply to Selection 클릭하면 다 입혀지죠. 이게 V-Ray에서도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V-Ray만 특성이 아니라 스케치업에서도 메타리얼을 입힐 때 그룹 아니냐 바깥이냐의 차이점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습관 자체를 꼭 그룹 안에서 주시는 거를 습관 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룹핑을 해놨을 상태에는. 그래서 거의 그룹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모델링 하다 보면 꼭 그룹 안에 들어가서 원하는 면이나 스리플 클릭해서 그 오브젝트 전체를 메탈을 입혀라. 특히 유리 재질이나 이런 재질에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재질을 입혀보면서 해보겠는데요. 먼저 유리 질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V-Ray 창을 한번 띄워놓고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볼게요. 지금 테스트한 두 가지는 지우겠습니다. 씬을 눌러서 내부로 들어간 다음에 자, 지난번에 했던 데 이어서 하는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액자가 있는데 액자에 유리가 있죠. 액자 유리가 있으면 얘를 메타리얼을 동기화시켜서 뭐 컴포넌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각자 주게 되는데 자, 유리 재질이 들어왔습니다. 유리 재질이 들어왔으면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룹핑이 된 유리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그룹 바깥에는 얘죠. 근데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3F를 클릭하거나 전체를 감싼 다음에 매핑을 해주라는 얘기죠. 선택을 한 다음에 유리 그라스가 있으면 오른쪽 버튼 두 번째 Apply to Selection 클릭하면 유리가 입혀지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뒷면, 그러니까 스케치업의 기본이 양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뒷면의 메타리얼이 정상적으로 입혀집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입힌 재질에 대한 리플렉션 반사값이라고 했죠. 이거의 강도를 준다든가 설정을 하게 되면 원하는 재질이 만들어지겠죠. 자, 유리 재질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간략하게 기본 중요한 팁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자,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 재질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어도 되지만 보통 라이브러리 기본 재질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판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라스 윈도우 레츄를 드래그 앤 드롭 한 다음에 적용하는 거는 그 재질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Apply to Selection을 하면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재질을 준 다음에 이게 제가 메모리가 넉넉한데도 동영상을 찍으면서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금 딜레이가 있네요. 자, 보죠. Apply to Selection을 하면 되는데 적용된 재질의 이제 설정값을 바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V-Ray 재질 중에 가장 기본인 V-Ray MTL이라고 있습니다. V-Ray MTL에서 디퓨저 항목의 기본 재질 세 가지로 구분하면 된다. 리플렉션 반사라는 거는 속성이라고 여기면 된다. 곰공을 만들 것이냐, 반사가 많은 단공을 만들 것이냐, 반사값으로 조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불투명도 리플렉션 RA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프, 기타 등등의 물성, 굴절률 이런 것들을 주게 되죠. 자, 유리라는 건 투명하기 때문에 굴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동막이라든가 물 또는 유리 같은 경우에 빛이 투과되면서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컵에 음료수를 담고 빨대를 꽂으면 빨대가 꺾어 보이는 게 이제 굴절이라고 하죠. 굴절율이라고 해서 이제 물리학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굴절율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보통 정의가 되어 있어요. 굴절율을 검사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딱 지키긴 힘들지만 이 기준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먼저 이 리플렉션 반사의 정도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액자에 유리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실 겁니다. 이 반사라는 거는 바라보는 시점하고 조명, 그 다음에 반사되는 면의 각도에 따라 반사가 많이 되느냐, 덜 되느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사를 많이 주게 되면 거울 또는 금속처럼 보이겠죠. 자, 두 번째 있는 게 리플렉션 LE라고 되어 있는 게 반사값인데, 반사의 강도는 칼라로 조절한다. 기본적으로 칼라로 조절하게 된다.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클래스 윈도우 내추럴한 부분에 대한 기본값이 있지만 내가 수정을 하면 돼요. 스케치업 V-Ray의 라이브러리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쓰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재질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자기에 맞는 속성이나 물성들을 강도와 컬러들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리플렉션 항목의 리플렉션 컬러는 컬러가 아니라 타이틀에 대한 강도이다. 리플렉션에 있는 컬러는 반사의 강도일 것이고 리플렉션에 있는 컬러는 투명도의 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실 때 컬러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명칭 상관없이 여기서 얘기하는 앞에 명칭 뒤에 컬러는 그 명칭 해당 항목의 강도이다 뜻이죠. 그래서 반사에 있는 리플렉션에 있는 값은 리플렉션의 강도이고 반사값을 쭉 내리면 유리에 투과되는 반사값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많이 올리면 반사율이 반사값이 더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자, 페레랄은 감쇄시키는 그러니까 모든 강도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강도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기본으로는 체크되어 있는데 얘를 없애게 되면 그 강도를 다 볼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는 100% 반사라고 해서 최대치까지 올려놨을 때는 금속이나 거울처럼 물체가 투과돼 보이는 게 아니라 투명도가 있다 하더라도 100% 거울처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울 만들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밀러를 갖다 오든 뭐 그라스를 갖고 오든 뭐하든 반사값으로 거울을 만들 수 있겠죠. 자, 페레라를 끄면 이렇게 절대 값의 모든 치수를 다 활용하는 거고 페레라는 억제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투명한 유리는 생각보다 이렇게 반사가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안경 쓰는 분들이 눈동자가 보이지 않고 거울처럼 빛난다면 그건 선글라스죠. 투명한 유리는 사실은 반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안에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투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반사값을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든 설정 항목은 이 MAT, V-Ray MTL이라는 기본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설정값을 늘리고 땡기고 재질을 무엇을 주느냐의 차이이지 똑같기 때문에 명칭을 이해하고 있으면 모든 메타리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울만 뭐 그라스만 아니면 뭐 대리석 나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디퓨저에는 칼라 또는 재질을 입히면 되고 지금 칼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나무 이미지를 넣으면 나무의 메타리얼이 되는 거고 리플렉션 속성 반사를 통해서 단공 고문공 만드는데 반사를 올리면 거울이 되는 거고 낮추면 광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 투명도 굴절율이라고 하는 반사인데 여기서 굴절율을 주게 되면 투명하게 되는 거고 없애면 불투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프는 질감이고 투명하더라도 질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일반적인 메타리얼이라고 하더라도 질감 들어가고 나오게 질감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찾아 들어가는 게 재질의 속성과 방법이에요. 그 방법대로 입히시면 되는데 지금 입혔어요. 그래서 뭐 적당하게 되면 되고 이 정도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뭐 리플렉션에도 그로시네스라는 게 있고 리플렉션에도 그로시네스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로시네스가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자, 보면 반사 그로시네스. 그러니까 그로시네스는 명칭을 이해하시면 돼요. 계속 지금 나오는 말들은 다른 여타의 렌더링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또는 V-Ray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 뭐 사진 찍은 뜻은 아니어도 최소한 렌더링을 앞으로도 계속 하신다면 렌더링에서 의미하는 뜻만 이해하고 있어도 어떠한 렌더링 프로그램을 새로 접하더라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리플렉션에도 그로시네스라는 말이 있고 리플렉션에도 그로시네스라는 말이 있고 중간에 뭐 세팅에도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명칭을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리플렉션이 반사니까 반사 뒤에 그로시네스가 붙었다. 그로시네스는 뭐냐면 퍼짐이에요. 퍼짐. 그러니까 반사를 퍼지게 만들면 뿌얘지겠죠. 또는 투명한 걸 퍼지게 만들면 불투명한 유리가 되겠죠. 이것처럼 각각의 앞에 명칭의 그 뜻은 퍼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자, 반대로 여기서 유리인데 반사되는 데를 퍼지게 만들면 빛을 흡수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1은 퍼짐이 없다는 뜻이고 1의 최대치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퍼짐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반사에 퍼짐을 했더니 투명한데 반사되는 물체가 반사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입자가 퍼진 겁니다.
반사를 그로시네스를 조금만 낮춰볼게요. 한 9.5 정도 낮추면 반사되는 게 보이긴 보이나 퍼지는 것처럼 선명하게 비치는 게 아니라 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사에 있는 퍼짐이다라는 뜻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드 플로링 바닥판 매핑할 때도 했지만 빛을 거울처럼 반사되는 게 아니라 결에 따라 퍼질 때 보통 이 그로시네스 값으로 조절하게 돼요. 유리같이 맨질맨질한 것 같은 경우에 반사가 퍼짐이 없다 그러면 100% 이제 퍼짐 없이 1로 두시면 되고, 불투명한 유리처럼 좀 퍼지게 하고 싶다 그럼 조금 내리셔도 되고, 반사되는 면에 퍼지는 강도를 조절하는 게 그로시네스다. 그럼 반면 투명도를 조절하는 게 리플렉션, 중간에 스페링이 같고 LE냐 RA냐로 구분하시면 편합니다. 자, 리플렉션의 컬러인데 이게 100% 흰색이면 100% 투명하다는 얘기고, 얘를 블랙으로 만들면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투명도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울에 질감만 되어 있고 반사에 투명도는 사라지죠. 중간 정도의 회색으로 두게 되면 반투명한 물체가 됩니다. 리플렉션이 투명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액자유리니까 100% 투명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당연히 안에 액자의 그림이 비춰야 되니까 이렇게 반사와 투명도 굴절률을 따로따로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아래 보면 중요한 거 먼저 설명드리면 여기 리플렉션 그로시네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퍼짐이라는 게 있는데 요번엔 투명도의 퍼짐이겠죠. 여기 있습니다. 얘도 1이면 퍼지지 않는 건데 얘는 반사된 부분만 퍼지는 게 아니라 뭘까요? 이 투명한 전체에 대한 퍼짐이에요. 말 그대로 무슨 얘기냐면 얘 치수를 낮추면 투명한 전체가 불투명한 유리로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투명 유리를 만들 때는 당연히 얘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화장실 유리라든가 샤워부스 유리 같은 경우에 불투명하게 할 경우에 얘를 갖고 조절하면 됩니다. 투명도를 퍼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분명히 투명한 부분은 퍼지게 만들어서 불투명하게 만들었는데 반대로 반사되는 부분은 선명해 보이는 유리는 없겠죠. 에칭글라스라고 하는데 보통 불투명한 유리 같은 경우에 질감이 있어 우둘둘한데 거기에 어떻게 반사가 거울처럼 저렇게 되겠어요? 보통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유리 뒷면에 이제 에칭을 주고 앞면에는 맨질맨질한 유리를 하게 되면 반사가 저렇게 선명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투명하게 작업을 했을 때는 반사도 퍼지게 만드는 게 맞겠죠. 그럴 때는 반사의 퍼짐은 위에 있는 리플렉션의 그로시네스니까 이 값을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투명한 유리에 맞춰서 반사면도 은은하게 퍼지게 세팅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항목을 이해하고 계시면 얼마든지 다른 재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 스스로 이제 재질을 입히는데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온 상태로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불투명 유리도 리플렉션에 있는 그로시네스 퍼짐도 온 상태로 퍼짐이 없는 상태로 바꿨습니다. 자, 그 위에 IOR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굴절 유리입니다. 투명도에는 굴절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유리두께가 얇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굴절 유리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라는 게 되게 예쁘죠. 빛을 투과하면 막 프리즘처럼 빛이 막 산란돼서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이게 굴절률 때문에 그렇거든요. 프리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리학 측정에서 굴절률을 측정을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 굴절률표라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보통 공기를 1이라고 기준으로 보통 해요. 근데 공기에도 먼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굴절률 값은 뭐 1.002 뭐 이 정도 되는데 1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우리가 보는 공기 중에 굴절이 없는 1이라고 상태를 보면 1보다 높을수록 굴절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리인데 평평한 유리, 투명한 유리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5 정도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두꺼운 뭐 프리즘 같은 거라든가 이런 다이아몬드가 최고치인데 보통 2.5까지 가요.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가장 굴절이 높은 거를 다이아몬드라고 치는데 그 한 2.5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범위를 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무조건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굴절에 따라서 액체 같은 경우는 두께에 따라 굴절이 심하겠죠. 그럴 때 뭐 1.8, 2.0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평평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치수값이
1.5 정도에서 1.2 정도 사이에서 주게 된다. 건물 내부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싶으면 굴절률을 낮추시면 되고요. 투과율이죠. 빛을 꺾이는 굴절을 줄이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거나 굴절이 많아서 두께감 보이고 싶다. 그러면 굴절률을 좀 높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기본은 1.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보통 굴절률이라고 해서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라고 해요. 약어로 공식 표기법으로 이니셜로 IOR이라고 합니다. 이거까지도 이해하고 계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투명한 유리는 질감이 없겠죠. 판판하니까 따로 질감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걸 다 주는 게 아니죠. 상황에 맞춰 주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옆에 유리도 있는데 옆에 유리도 동일하게 줄 때에는 새로 매번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 설정한 거를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얘를 첫 번째 거를 찍어줘도 되고 이미 세팅되어 있는 재질을 찍어주면 선택이 글로 가죠. 그러면 V레이에서 똑같이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드래그로 하거나 드래그하거나 또는 3풀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해 준 다음에 그래야지 앞뒤면이 동일하게 재질이 입혀진다고 했죠. 선택된 재질에 오른쪽 버튼 Apply to Selection 하게 되면 원하는 재질이 입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마지막 유리도 빠져나와 보죠. 선택해서 들어가서 유리를 3풀 클릭한 다음에 그룹 안에서 똑같이 Apply to Selection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면 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라스 윈도우 내추럴 샵 1이라고 되는 건 뭐냐면 같은 재질을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면 내추럴 그라스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네이밍이 자동으로 샵 뒤에 붙습니다. 넘버링이 되는데 재료 설정을 바꾸게 되면 그게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동으로 네이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구분 못하겠다 그러면 스케치업에서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 스케치업 여기서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 스케치업에서 오른쪽 버튼에서 여기 보면 Renamed라고 있습니다. Rename에서 Vlay에서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액자 유리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죠. 뭐 한글이나 영문 상관없지만 나중에 한글 자판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면 그냥 영문으로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텍스트가 밀리기 때문에 한글은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네이밍을 바꿔놓으시는 게 좋고 설정들이 조금 수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라이브를 불러오게 되면 창문 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라스로 해볼게요. 그럼 얘도 저번에 입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오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되짚어보면서 하면 편합니다. 얘는 애초에 그룹 만들 때 유리를 컴포넌트 만들었기 때문에 한쪽을 바꾸면 나머지도 연동해서 바뀌겠죠. 컴포넌트는 복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하나 불러오고 있는데 한번 보죠. 윈도우 클래스 내추럴이 있네요. 자, 얘로 한번 입혀볼게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더블클릭 그룹 안에 들어가면 지금 하이드가 켜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룹 안에 들어가면 나머지 것들은 잠깐 하이드 되겠죠. 자, 그럼 보면 이렇게 그룹 안에 묶음이 이제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연동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만 바꿔주면 나머지는 바뀌니까 그룹 안에 들어가서 3풀 클릭한 다음에 새로운 재질을 입히겠다. 그러면 얘를 네이밍을 이번에는 스케치업에서 바꿔주겠습니다. 창문 유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바꿔주면 창문 유리가 되어 있고요. 얘는 스포이드를 한번 찍어볼까요? 창문 유리 재질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메탈라이트 보게 되면 백이랑 뒤쪽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라스가 들어와 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라스 내추럴 그라스 지금 빠졌으니 똑같이 그라스 윈도우 불러오면 내추럴 그라스가 들어왔네요. 얘를 가지고 한번 입히겠습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3풀 한 상태에서 또는 드래그 한 다음에 전부를 다 선택해도 됩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선택 3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선택한 다음에 새로 불러온 거를 apply to selection 하게 되면 세 가지가 나머지 게 다 적용됐겠죠. 위쪽에 적용이 안 됐네요. 다시 한번 긁어주고 apply to selection. 자, 그러면 앞비면이 다 입혀지겠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고 싶다. 그럼 똑같이 오른쪽 버튼 지금 적용된 재질을 여기서 바꿔도 되겠죠. 창문 유리 2. 자,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지금 선택된 재질이 창문 2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Vlay에서도 똑같이 네이밍이 바뀌어 있죠. 자, 그러면 창문 유리가 된 겁니다. 이번엔 위쪽 한번 바꿔보죠. 여기만 했고 위쪽은 안 돼 있으니까 빠져나가서 위쪽 유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는 컴포넌트가 안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얘만 먼저 바꿔보죠. 트리플 클릭 또는 드래그 해서 다 선택된 다음에 같은 거니까 같은 재질 입혀볼게요. 창문 2 apply to selection 하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나와서 반대편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유리도 똑같이 그룹 안에 들어가서 트리플 클릭 그 다음에 창문 유리 오른쪽 버튼 apply to selection. 자, 그러면 모든 유리가 재질이 입혀진 걸 볼 수 있죠. 보시다시피 전체 유리가 입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혀주시면 되고요. 유리 같은 경우나 유리를 통해서 라이브러리 첫 번째 이제 불러와서 어떻게 설정을 바꾸는지 먼저 설명드렸고, 유리 같은 경우나 메타리얼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할 때는 꼭 그룹 안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셔서 재질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라이브러리. 지금 처음 이번 편에서는 라이브러리로 먼저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수정하거나 이제 하는 방법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 히터박스가 있는데 히터박스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히터박스가 있는데 얘는 뭘로 할까? 지금은 스케치업에서 입힌 것만 있죠. 보통 새로 만들 땐 여기서 재질 컬러 입힌 거를 선택해서 뭐 여기서 바꿔주면 되는데 라이브러리를 한번 써볼게요. 라이브러리를.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도 조금 반짝거리는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구조라면 페인트, 월 페인트에는 그 매트한 기본적인 재질만 있어요. 질감들이 있는 이런 재질만 있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페인트라고 하면 플라스틱을 불러와서 수정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플라스틱도 무광도 있고 유광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쭉 보면 지금 슬롯 좀 키워볼까요? 최대치 보게 되면 쭉 보시면 알 거예요. 되게 플라스틱인데 컬러별로도 되어 있고 다 있는데 플라스틱 항목에 보게 되면 윤곽으로 보셔도 당구공처럼 반짝거리는 것도 있고 지금 위에서 보시면 하이라이트는 강도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플라스틱도 있고 빛을 흡수하는 매트한 플라스틱이 있고 조금 하이라이트가 퍼진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세팅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보리 컬러로 입히고 싶다 그럼 아이보리 플라스틱을 찾으면 되는데 뭐 금속 같은 플라스틱도 있고 다 있는데 아이보리 컬러는 없을 수 있죠. 원하는 게 여기 보면 뭐 트랜스퍼런트라고 해서 이제 좀 반투명한 플라스틱도 있는데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속성 단공할 건지 고무공할 건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색이 있는데 메탈릭한 플라스틱 질감을 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좀 보정해 주시면 됩니다. 컬러도 바꿔주시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수정하면 되는데 조금 이렇게 빛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곰공처럼 빛이 퍼지는 것들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선택하고 수정하는 거죠. 저는 일단 반짝거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레이인데 반짝거리는 플라스틱을 한번 해볼까 봐요. 또는 심플 샤이니 약간 반짝거리는 걸 해볼까요? 너무 금속적이지 않고. 자, 얘를 꼭 찍어다 메탈 슬롯에 드래그 인트로.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을 바꿔주는 게 편하겠죠. 오른쪽 버튼 리네임. 그래서 뭐 원하는 본인이 알아보기 편한 명칭을 한번 히타니까 HH1로 한번 해볼게요. 이름을 바꿔주시면 H 목록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재질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데 역시 보는 것처럼 그룹 바깥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능하면 그룹 재질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스리프를 선택하거나 드래그 인 드롭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이 된다.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이게 로드가 걸려서.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불러온 재질을 Apply to Selection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바뀌고 스케치업도 바뀌고 렌더도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원하는 재질은 지금 회색 입혀졌지만 회색 기본값으로 입혀진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이브를 불러온 다음에 자, 여기 세팅 창에서 오른쪽에 세팅 창에서 VL의 MTL에 설정값을 바꾸면 돼요. 기본 재질이 뭐라고 그랬죠? 디퓨저라고 했죠. 디퓨저에 있는 거에서 컬러니까 이미지가 안 들어가 있다면 컬러 값을 조절하면 되겠죠. 클릭하시면 컬러 색상 바가 피커가 나타나고 여기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면 됩니다. 베이지색, 그러니까 아이보리 컬러를 주고 싶다면 아이보리 색상을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서 기본적인 빨주노초 파란보 색상 값을 RGB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명도 채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커 창에서. 약간 아이보리 창 선택하시고 밝은색 아이보리다. 여기서 색깔bar을 보시면서 적용을 하시면 연동해서 바로바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이 피커 창을 통해서 정확한 치수값을 알다면 RGB나 HSV로 설정을 하셔도 돼요. 근데 뭐 포토샵을 잘 다루시는 분들은 색상값이라고 하죠. 보통 실무에서 우리가 시공할 때 뭐 패턴 컬러값이라든가 매색값이나 이렇게 색상값을 페인트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적용하죠. 그 값들을 적용하셔도 돼요. 그럼 실제 색상이 입혀지겠죠. 원래 실무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보통 3D를 먼저 한 다음에 시공할 때 다시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3D 회사가 아니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러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아이보리 색깔이 조금 너무 채도가 선명하면 안 되니까 밝은 아이보리, 거의 흰색이 가까운 아이보리를 입혀주면 어떨까 합니다. 이 정도 컬러가 나타나네요. 그런 다음에 창을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입혔고 입힌 상태에서는 이 그룹 바깥으로 나가셔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같이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서 선정을 하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약간 광택이 있는 플라스틱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반사가 심하지 않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어디서 바꾸면 될까요? 반사값, 리플렉션이 자, 화이트로 갈수록 반사가 심한 거, 어두울수록 반사가 없는 거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얘를 더 올려주면 되겠죠. 더 올려주면 반사가 은은하게 더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퍼짐이라는 게 있어서 반사가 선명하지 않은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이 퍼짐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시네서 해서 1값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 하고 엔터 치면 퍼짐이 없는 값으로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거 잘 먹었는지 구분이 잘 안 가시죠? 여기 물체가 없어서 그러는데 페레랄이라고 억제된 걸 체크를 한번 없애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반사가 잘 들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꺼주시고 아마 나중에 이 앞에 물체가 있으면 되게 선명하게 반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레랄은 당연히 켜주는 게 맞고요. 자, 이렇게 연동이 되겠죠. 지금 태양광을 꺼서 더 그렇구나. 자, 옆에 것도 일단 입히면서 태양광 조절을 할게요. 자, 여기도 선택하고 그룹 안에 들어가서 습관을 들이시라고 했어요. 만들어 놨으니까 오른쪽 버튼 Apply to Selection 하면 얘도 같이 바뀌겠죠. 지금 바깥 재질 안에서 입히는 것 때문에 썬라이트를 꺼놨거든요. 줄여놓고. 그래서 지금 반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반사 꽤 돼 있는 겁니다. 많이 돼 있을 거예요. 반사가 실질적으로 배워서 그렇지. 이 정도 둘게요. 그럼 수정하면 되겠죠. 다음에 우리 다른 벽체랑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전에 조명을 세팅을 좀 할게요. 기본값의 조명을 한번 세팅을 해 놓을 텐데 보시면서 하면 편할 것 같네요. 자, 보죠. 지금 라이팅을 가서 썬라이트를 아까 테스트하느라 꺼놨으니까 썬라이트를 켜겠습니다. 빛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제 빛줄기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유틸리티 세팅 항목에서 보면 인발리오먼트가 연출 이쪽이 스카이라이트 조절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릭해 보면 모자이크 안에 세부 설정에 스카이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방향 키 누르면 상위로 올라가고 다시 설정체 가보죠. 얘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는 1편에서 5까지 올렸어요. 선명하게 바깥을 환하게 나시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메타리얼을 입히게 되면 반사라든가 물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것도 안 입혔을 때보다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재질에 따라서, 물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입혀가면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맞아요. 빗줄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바깥에가 환하는 게 맞는데, 조금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5는 너무 밝은 것 같아요. 2.5 정도 한번 해줘 볼까요? 타버린다고 해서 하얗게 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정도 나오면 될 것 같고, 태양빛을 들어오는데, 얘도 태양의 고도를 조금 더 낮 쪽으로 벽에 좀 맺히게끔 해줄까 봐요. 이 정도가 낮 시간으로 좀 오면 시간, 계절 이렇게 조절해서 바꿀 수 있죠. 자, 섀도우는 스케치업 섀도우는 껐다 켰다 하시면 편하다고 했어요. 보기에는 얘가 편하니까 조절해서 벽까지 좀 올라가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벽에 효과들이 좀 나올 테니까 뭐 이 정도 괜찮을 것 같네요. 조금 더 올려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태양 썬라이트도 보게 되면 지금 썬라이트를 클릭해 보시면 설정과 기본의 썬라이트 설정이 있습니다. 설명표 보시면. 자,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가 밝기라고 했는데 1.4로 되어 있는데 1이 기본값이죠. 1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죠. 좀 어두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환하게 탄 건 그렇고 1.3 정도 한번 줘볼게요. 이건 절대치가 아니니까 본인들이 렌더링 돌리는 걸 보시면서 너무 하얗게 타지 않게. 나중에 포토샵에서 보정 잡을 때 하얗게 타버린 건 복구가 안 되거든요. 약간 어두운 게 차라리 포토샵에 리터칭 할 때 환하게 빼줄 수 있는데 이미 하얗게 타버린 것들은 나중에 리터칭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어두운 톤을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됐어요. 1.4. 그 다음에 위에 컬러 모드라고 있는데 이게 필터가 기본값이에요. 필터는 뭐냐면 대지, 그라운드랑 빛이 반사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밝기값이랑 필터링 효과로 상이 맺히게 색도 반사가 되게끔 해주겠다 이런 뜻인데 이건 어느 게 정답은 아니고 보통 얘를 쓰시거나 오버라이드를 써요. 오버라이드는 빛 밝기는 네가 인텐시티에서 똑같이 주는데 뭐 고정은 아니야. 다이렉트는 거의 안 쓰고요. 오버라이드 하게 되면 이 색이 필터처럼 반사되는 땅에 그라운드에 반사되는 거는 억제가 됩니다. 필터는 이렇게 노을 지거나 시간대에 따라서 붉은색으로 물드는 것처럼 땅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이 나오는데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사라지고 푸른 빛으로 만들 수 있어요. 대지가 이렇게 은은하게 지평선에 올라오는 빛이 그대로 푸른 빛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는 사막처럼 만들면 안 되니까 오버라이드를 한번 써볼까 봐요. 뭐 필터는 약간 노란빛이 올라오죠. 이게 뭐 헬리브리브 가면 더 심해집니다. 필터는 그런 효과고요. 오버라이드로 한번 갈게요. 오버라이드는 시간대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빛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스카이라이트에서 모드가 있는데 호석, 프리덤, 그 다음에 CIE라고 있는데 보통 호석 아니면 프리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가장 푸른 하늘은 호석이라고 얘기했고 중간 일반적으로 조금 평범한 하늘은 프리덤을 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프리덤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프리덤이 이게 자연스러운 색감은 더 훨씬 나죠. 아까보다. 반대로 호석은 푸른빛이 강한 거고요. 느낌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프리덤을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하늘빛의 약간의 하늘의 종류죠. 쉽게 말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튜빌리티가 그 미세먼지 낀 하늘이라고 했어요. 얘는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는 거 얘를 뭐 4, 5 정도 올려버리면 뿌연 하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저는 아예 미세먼지가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0으로 낮췄습니다. 근데 조금 그러니 이렇게 맑은 하늘은 1년에 몇 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2.3 정도 한번 줘볼까 봅니다. 그럼 은은하게 퍼지게끔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오존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존층은 오존의 미세 농도를 조절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적당한 위치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먼지라기보다는 대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빛을 얼만큼 탈 건지 이런 경계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를 주면 될 것 같아요. 0.8 정도 한번 줘볼게요. 지금 낮 신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보이거든요. 일단 두겠습니다. LB도는 그라운드 LB도는 기본 그라운드의 컬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라운드에 뭐 나중에 창문 바깥에 이미지를 입히거나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은 뭐 인비지블, 이건 태양이 반사되는 하이라이트를 보일 거냐 말 거냐 이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이렇게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기본 팁에서 알아야 될 거, 태양의 칼라, 그다음에 태양의 밝기, 그다음에 스카이 하늘빛의 종류, 그다음에 뿌연 하늘이냐 맑은 하늘이냐 조절하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라운드 컬러.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오늘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 뭐냐면 여기 보이는 사이즈 멀티플라이어입니다. 스카이 안에는 사이즈 멀티플라이어인데 이건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물체 태양이 보이는 거죠. 사물에 대한 태양이 반사된 태양 자체가 보이게 되죠. 이게 그 선의 태양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춰지는 태양의 크기. 근데 얘가 뭐 여기 태양도 보이지도 않는데 직사광 뭐 태양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볼 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태양의 크기에 따라 그림자가 빗줄기가 이제 여기가 그림자고 창문을 통해서 빛 들어오는 거는 그림자가 아니겠죠. 근데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선명한 직사광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퍼질 수도 있습니다. 태양의 크기에 따라 빛에 이렇게 입자에 퍼지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값은 사이즈는 1인데 얘를 올려볼게요. 한번 쭉 올려서 한 6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커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멀티플라이어 올려버리면 빛이 직사광이 들어와서 비치는 선라이트의 영역의 경계가 섀도우의 이제 빛의 입자의 경계가 퍼지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에서 가까울 때는 빛이 선명할 수도 있고 창문이 넓을 경우는 이렇게 퍼져서 은은하게 비출 때가 있죠. 이를 조절하는 게 사이즈 멀티플라이어입니다. 그래서 선라이트 안에는 사이즈 멀티플라이어가 되게 중요하다. 이 빛의 입자를 컨트롤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이즈 메타리얼은 태양의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치수값이 높을수록 직사광이 들어왔을 때 영역 경계 부분을 퍼지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기본값 0을 두거나 1을 두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겠죠. 0을 두게 되면 아예 퍼지는 게 없겠죠. 근데 보통 기본값 1로 되어 있는데 1로 해도 선명합니다. 직사광의 영역이 선명한데 자 얘는 그렇지 않고 조금 창문 바깥에서 떨어져서 빛이 들어오니까 은은하게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4, 5 정도, 4.3 이 정도 가면 은은하게 퍼지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너무 올려버리면 윤곽이 안 쓰겠죠. 아예 뭉개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뭉개지는 영역처럼 만들고 싶을 때 창문살이나 빛의 그림자가 안 지고 다 뭉개지는 것처럼 만들 때는 이렇게까지 올려도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릴 일은 느낌 따라 틀린데 자기가 연출해주기 따라 틀린데 거의 드물긴 할 거예요. 뭐 거의 얇은 뭐 실루엣 같은 실크천이 커튼이 쳐져 있다거나 이럴 때는 일부러 퍼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커튼 없이 직사광 들어올 때는 이렇게 퍼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한 4.5 정도 두면 적당하지 않을까? 막대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정확히 원하는 채수값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은은하게 퍼지는 한 4.8 정도 줘볼까 봅니다. 이렇게 절대치가 아니니까 본인들 거와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한 4.8 정도 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 정도 하면 태양이랑 조명 위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밝기 세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부 조명 잠깐 설명드릴게요. 내부 조명. 자, 지금 렌더 창을 잠깐 스톱하고 보여드리면 자, 지금 실내 작업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씬 안에 실내에다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레팅글을 이용해서 메타리얼을 위해서 작업등을 하나 켜놓고 작업을 한다. 그래서 레팅글을 이렇게 달아드린 걸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 틀려요. 보통 일반적으로 천장에 보통 직부등이라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등을 할 때는 이렇게 레팅글을 보통 해야지 전반적으로 빛이 어느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재질의 그 강도를 조절할 때 편하신데 지금 요번에 예제 갖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래요. 지금 레이어를 갖고 잠깐 켜줘 볼게요. 라이팅만 한번 켜보겠습니다. 위에 펜던트 등이 달린 공간이에요. 펜던트 등이. 이 펜던트가 달렸기 때문에 펜던트는 여기 천장면에서 빛을 발하지 않죠. 아래쪽에서 발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중에 떠 있는 등이죠. 그러면 이 레팅글 라이팅을 한 거를 무브해서 내려서 이쪽에다 두면 되냐? 아닙니다. 이건 또 애매합니다. 그러면 그 양쪽 더블 사이드에서 위쪽으로 빗나가야 되는데 면광이 때문에 사각형 윤곽이 이렇게 빛나죠. 그럼 타원으로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펜던트가 달릴 때 기본 조명을 달아줄 때는 이 렉탱글 라이팅보다 V레이에 있는 옴니 라이팅이나 스피어 라이팅을 다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스피어 라이팅은 형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비지블 체크하고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옴니 라이팅을 달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옴니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과감하게 지워줄 겁니다. 지워주고 뭐 라이팅은 잠깐 꺼줄게요. 다시 레이어를 하이드 시키고 렌더링 창을 다시 한번 구동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옴니라이팅을 이용해서도 전반 조명 작업대는 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간에 빛을 은은하게 잡아주는 거를 이제 전반 조명이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거를 지금은 여기 중간에 떨어진 빛을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조명을 달아줄 때 옴니라이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는 방법은 똑같이 원하는 면에다가 클릭하면 달리죠. 그 다음에 클릭해서 무브를 이용해서 천장에 파묻히면 안 된다고 그랬죠. 조명은 수직 적당한 위치, 조금 조명보다 아래, 그러니까 지금 조명이 달 위치가 이렇게 펜던트로 떨어지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아래로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이 정도 됐겠네요. 조금 너무 똑같을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조금 이동을 해서 창문에 너무 가까우면 안쪽이 탈 것 같으니까 조금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조금 더 이동할까요? 방향을 틀어가면서 하면 그 축 스냅이 잘 걸리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두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조명 레이어를 한번 켜보면 조명 아래쪽도 이렇게 위치하게끔 달아놓으면 360도로 사방으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조명을 달았으니까 목록에는 옴니라이팅이라고 나옵니다. 렉탱글 라이팅은 지웠지만 스케치북 지웠지만 목록에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동이 안 되거든요. 지워도 여기 목록에 안 없어집니다. 그게 아마 다는 거는 표시가 되지만 스케치북 뺀 거는 이게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오른쪽 끝은 불필요한 걸 지웠으니까 목록에 괜히 남아있으니까 딜레트를 오른쪽 끝에는 딜레트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조명에 찌꺼기는 남아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웠더라도 딜레트를 해도 되고 또는 최종에 맨 나중에 다 끝내신 다음에 여기서 맨 아래 빗자루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 항목에 안 쓰고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지워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얘를 클릭하면 퍼지하겠느냐 묻죠. 그러면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줍니다. 그 불필요한 것들이 내용이나 레이어나 뭐 메타리얼 뭐 조명들이 많을 경우에는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명 같은 거 하나 지울 때는 그냥 선택하시고 딜레트를 누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워졌으면 옴니라이팅 새로 준 걸 설정을 하셔야죠. 기본값 1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주의할 거 팁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릴 건데 자, 기본값 하나 달면 어떤 조명이든 기본 다는 것에 대해 있는 설정값이 되어 있죠. 옴니 같은 경우 1000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의 빛이 바라지 않을 겁니다. 지금 조명을 선택하고 렌더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포지 중인 것 같네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렌더링을 한번 실시간으로 CPU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영상 녹화랑 같이 하면서 RTX로 돌리니까 그래픽카드가 부하가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조명을 달았는데 거의 밝기가 안 나와요. 렌더링을 해보면 그 밝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CPU로 돌리고 있는데 렌더 타임이 조금 오래 걸려서 로우로 바꿨는데도 그러네요. 이게 뷰드2 실시간이 뷰드2만 되기 때문에 저 쿠다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쿠다가 좀 날래나? 자, 쿠다를 이용해서 한번 돌려보죠. 지금 설명드릴 건 뭐냐면 조명을 달게 되면 조명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옴니를 달았으니까 옴니 설정창이 나타나겠죠. 여기 인비지블은 없을 거예요. 얘는 광원만 있지 형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 쓸 거냐 말 거냐 이것만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빛이 약해서 안 보일 거예요. 지금 1000값만 했는데도 안 보여요. 뭐 6000 이렇게 올려볼게요. 6000 올려보면 그제서야 조금 환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되게 미세할 거예요. 스케줄 V-Ray 넥스트 버전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옴니나 스피어 라이팅에는 이렇게 조명을 쓰게 되면 저번 그 기본값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빛은 조명을 이렇게 달면 위치에 달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조명을 이렇게 달면 빛이 멀리 갈수록 조명에서 점점 약해지겠죠. 실제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감쇄라고 하는데, 그걸 디케이라고 하죠. 영어로 디케이라고 하는데, 감쇄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디케이, 얼마나 빛을 감쇄할래? 이게 기본값이, 여기가 빛이 조명을 달았는데, 너 얼만큼 감쇄할 거야? 라고 묻는 게 디케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기본값이 인버스 스퀘어로 되어 있습니다. 인버스 감쇄되는 거에 곱하기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명을 이렇게 달면 여기서 떨어지는 감쇄 속도가 4배수로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엄청나게 빛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1000이라는 인텐시티 밝기값이 1000이라고 해서 절대 어두운 게 아닌데 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개인적으로는 인버스 스퀘어를 놔두고 얘 밝기값을 뭐 10,000 준다. 이렇게 하면 많아지긴 하겠죠. 근데 영역이 좁아들어요. 은은하게 퍼질 수 있는데 은은하게 퍼지긴 하나 이 감쇄되는 폭이 되게 심해지죠. 광원은 그 조명을 다는 위치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그냥 인버스 스퀘어는 너무 감쇄가 심해서 잘 안 쓰게 되고요. 보통 얘를 기본값 1000 둘게요. 밝기값은 기본값 1000에서 디케이를 인버스를 둡니다. 인버스를 두게 되면 이렇게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1000 값도 이렇게 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영역이. 그러니까 인버스와 도어케이 하면 진짜 밝겠죠. 전체가 다 빛을 영역으로 해서 이렇게 하얗게 타버릴 겁니다. 당연히 감쇄는 들어가야 되는데 인버스 스퀘어 쓸 거냐 아니면 큐브 쓸 거냐. 큐브는 거의 안 쓰니까 거의 감쇄가 진짜 심한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인버스 스퀘어냐 인버스를 쓰는데 인버스를 하게 돼도 은은할 수는 있는데 밝기값으로 확 올려야 된다. 그러니 기본값 밝기에서 조절을 하려면 인버스가 나올 수도 있다. 작은 공간일 때는 인버스를 두겠습니다. 그래도 인버스 두니 1000이란 값만 해도 엄청나게 밝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약하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밝은 공간은 아니니까 조명을 거의 약하게 켰다고 가정할 테니까 줄여보겠습니다. 한 400 정도 줘볼까요? 400? 아이고 잘못됐네요. 400을 주게 되면 은은하게 퍼진 값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버스를 두고 밝기값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감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어요. 상황에 따라 틀린데 벽면이라든 천정에 이 조명 단 것들이 너무 가깝게 되면 얘가 밝기값에 따라서 주변부는 너무 환하고 멀리 간 건 너무 어둡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버스 스퀘어를 줄 수도 있고 뭐 작은 공간에 그런 공중에 떠 있는 빛이다 그러면 인버스를 해주고 이렇게 밝기값을 낮춰도 되고 그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쨌건 감쇄가 있는데 많이 감쇄되게 할래? 조금 감쇄되게 할래?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를 두고 나서 인버스 스퀘어를 두고 나서 밝기값을 좀 오쳐도 돼요. 기본이 1000인데 한 4000 줘보겠습니다. 4000 4천 정도 주면 여기서부터 퍼져나가는 게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줘도 돼요. 인버스 스퀘어를 둬서. 그러니까 밝기값의 감쇄의 종류에 따라서 인텐시티 밝기값을 연동시켜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왜 변화가 없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시면 된다. 자 어떤 게 나을까요? 인버스 스퀘어 두고 한 6000 줘볼게요. 6000 엔터 쳐보겠습니다. 좀 키워서 보여드릴까요? 확실히 RTX가 낫네요. RTX가 빠르게 렌더링은 됩니다. 자, 보시면 인버스께 감쇄를 강하게 했더니 조명에서 가까운데 타는 부분, 그러니까 영역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은 덜하죠. 근데 빛의 강도는 많이 약합니다. 근데 뭐 내가 내부 조명을 좀 꺼놓은 상태에서 저렇게 은은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면 인버스 스퀘어를 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톱을 잠깐 해놓고 RTX로 한번 바꿔보죠. RTX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RTX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로 나온 거니까.
지금 그래서 조명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인버스 스퀘어인 상태고, 그러니까 감쇄가 많이 되니까 중심부 밝기하고 퍼지는 밝기가 감쇄가 많아서 윤곽이 은은하게 퍼지긴 해요. 그 장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인버스로 한번 조명 낮춘 다음에 하게 됐죠. 350 정도만 주고 얘를 감쇄를 인버스를 하겠습니다. 많이 차이는 거 보시죠. 아까 6000을 넘게 줬는데도 어두웠던 게, 얘는 350만, 인버스는 350만 줘도 이렇게 밝아요. 그 어느 게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틀린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빛이랑 가까운 영역 부분은 영역과 퍼지는 부분이 확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날 수도 있고 제가 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인버스로 하겠습니다. 인버스로 너무 어둡지 않게 인버스로 해서 연출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어차피 펜던트가 달릴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밝기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인버스 스퀘어로 바꿔도 되니까. 인버스 중요합니다. 이건 별 100개짜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닌가 모르겠네. 결정장애가 좀 있어서 7000 정도 한번 해볼까요. 디케이 인버스 스퀘어로 해놓고 한 7000 정도 해놓는 게 인버스에서 300 정도 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영역이 빛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느낌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맞을지 느낌을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바깥과 내부 공간에 8000 정도 줘볼까요? 8000. 자, 여기 부분 중심부에서 쭉 타고 들어가는 게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인버스 바꿔놓고 엄청 타겠죠? 얘를 250만 주겠습니다. 250 주면 아까랑 비슷해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보통 밝기값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그걸 상황에 따라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인버스 두고 한 250이나 이 정도 주면 될 것 같네요. 250 정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조명 세팅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명광 단 거보다도 중간에 옴니를 다는 게 중간 중심부에서부터 빛을 뻗어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펜던트가 달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옴니나 스페어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벽체랑 천장 기본 라이브를 이용한 매핑을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렌더링을 돌려드리면서 하면 이게 컴퓨터가 녹화까지 같이 하니까 이게 많이 버벅대긴 하네요. 자, 지금 보면 벽면 이제 매핑하기 전에 유리도 했으니까 여기 창문 턱을 한번 해줄까 봐요. 인방턱을 먼저 해주려고 하는데, 인방턱도 이제 메탈 라이브러리를 여신 다음에 찾아 들어가면 편하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리얼타임으로 돌리면서 하니까 이게 버벅되는데, 각자 본인들이 이렇게 하실 때는 뭐 꼭 그래픽 카드가 안 좋으면 리얼타임 하지 마시고 일반 렌더로 해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좀 더 확연하게 보시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창문 턱이 있어요. 여기를 스톤으로 한번 해줘 볼 건데, 스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 편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는 걸 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불러오면 되는지 똑같아요. 아까 하나씩 해봤죠. 히터박스도 해봤고 바닥도 해봤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V-Ray 메탈 라이브러리 보게 되면 왼쪽 창에 있죠. 왼쪽 창에서 보게 되면 여기를 대리석이나 돌 같은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톤이라고 있습니다. 항목이 뭐 이렇게 재질별로 블릭, 뭐 벽돌, 뭐 쭉 있죠. 여기 보면 타일도 있고, 타일 같은 경우에는 메탈로 이렇게 나오죠. 타일도 있고, 뭐 타일 하고 싶으면 여기서 끌고 오셔도 돼요. 근데 뭐 스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스톤이면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재질이 있습니다. 거친 돌도 있고, 뭐 이렇게 담장 같은데 역할하는 것도 있고, 대리석 같은 질감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재질 갖고 와서 한번 해볼까 봐요. 그래서
요런 돌을 한번 해보겠네요. 쭉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가운데다 집어넣고 재질이 들어왔어요. 마블 A라는 재질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런 재질이란 뜻이에요. 샘플 여기 그 V-Ray 메탈 레이터의 그 세팅창에 샘플 슬롯이 나오는데 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바꾸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른쪽 맨 상단에 땡땡이가 있습니다. 땡땡이를 눌러보시면 샘플 슬롯을 패블릭 1000으로 보겠냐? 그럼 1000으로 바뀌어요. 이게 재질이 바뀐 게 아니라 샘플 슬롯을 적용할 물체의 형태로 바꿔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조금 확인하기 편하게. 그래서 기본은 뭐,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게 월이고, 플로우를 하게 되면 바닥, 이렇게 바닥에다 입혔을 때 반사 정도로 확인하기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 제네릭 두면 기본적인 맨 처음 보셨던 이 슬롯이에요. 그래서 기본에 이렇게 입혔다는 뜻이고, 보통 프로 할 때는 프로 레벨로 바꿔놓고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라운드 할 땐 돼지 같은 거 할 땐 땅 같은 거 매핑할 때는 이렇게 바꿔놓고 쓰고요. 확인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봤던 게 벽체를 멀리 근경으로 봤을 때 이런 멀리서 봤을 때 이런 반사 정도 뭐 물성이 이 정도야 이렇게 보기 위한 거겠죠. 근데 잘 안 보이고 크로즈업에서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월 크로즈업을 선택하면 아까 보셨던 월 크로즈업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바닥 평판이니까 프로를 대신해서 볼 수도 있겠죠. 여기 입힐 거니까. 이럴 때는 자기가 샘플 슬롯을 바꿔서 보면 됩니다. 이것도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샘플 슬롯을 바꾸는 건 우측 상단에 있다. 자, 그러면 기본 재질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케치업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많이 가려지니. 자, 여기서 항상 입힐 땐 재질이 특히 스케치업에서 영역 구분을 하기 위해서 컬러링으로 재질을 많이 입힌 거는 입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Vlay에서 라이브를 불러올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룹 바깥에서 하면 안 돼요. 그룹 안에 들어가서 3풀 클릭하거나 드래그 선택을 하셔서 한 다음에 이 재질을 오른쪽 버튼 어플라이트 셀렉션 해주면 이렇게 입혀지게 됩니다. 꼭 그룹 안에서 입히셔라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입혀지는 걸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느라고 해상도를 낮춰놨기 때문에 렌더 퀄리티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잘 맞아 떨어졌네요. 사이즈 조절하는 건 입히신 다음에 스케치업에 들어가서 프리도 툴을 이용하면 돼요. 물론 Vlay도 있어요. 있지만 여기서 오히려 맞추기가 더 불편하니까 스케치업에서 많이 작업을 합니다. 하는 방법은 잠깐 내려놓고 해볼게요. 입혀져 있으니까. 자, 선택도 돼 있네요. 프리드 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리드 툴스에 트루 페인트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여러 면을 작업할 때나 내추럴을 기본으로 하는데 클릭하게 되면 내추럴은 가로 세로 비율을 같이 확대 축소하는 거다. 이렇게 동일하게 비례를 맞출 때는 내추럴을 쓰면 되고 옆에 있는 프로젝티드를 하게 되면 방향이 틀어지는 거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방향에 따라 틀려진다. 그럼 7 곱하기 2를 다시 당겨준 다음에 가로 세로를 따로 줄 때 이걸 쓴다. 자, 전체를 할 때는 내추럴을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추럴을 갖고 조절을 해서 조금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적당히 크게 줄여주면 여기 적용된 거를 볼 수 있겠죠. 너무 크면 입자가 보기 안 좋으니까 이 정도 줄여주면 될 것 같네요. 위치 이동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가주면 적용이 됐겠죠. 오일에 가보면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라이브러리 갖고 쓰니까 똑같아요. 아까 뭐 기본 라이브러리는 항상 그대로 쓰는 게 아니다. 여기서 조절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라이브러리 창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옴니에서 안 바뀌어 있는데 얘가 지금 용량 때문에 좀 버벅대는 것 같아요. 지금 기다렸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조금 버벅대긴 하네요. 지금 제 컴퓨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 기본 똑같아요. 라이브러리 불러온 거를 이제 수정하게 되는데 스톤에서 뭐 어떤 화학적 질감을 불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적용했더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시면 돼요. 나는 돌인데 대리석인데 좀 반짝거리고 싶은데 너무 거치네. 거친 질감 주는 게 이제 뭐라고 그랬죠? 범프죠. 질감을 주는 건. 범프에 가셔서 범프의 강도가 있는데 너무 강하다. 근데 지금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0.2 정도 되어 있는데 더 낮추고 싶다. 그러면 0.06 정도 줘도 돼요. 그러면 범프의 질감이 많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강도를 조절했으면 아니면 0.1 정도만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질감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나는 더 주고 싶다. 그럼 0.6 정도 줘도 되겠죠.
그러면 질감이 더 이렇게 사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이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이미지도 나중에 바꿔도 돼요. 설명드리겠지만, 대리석 질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재질인데, 범프 값이 많은 것보단 적은 게 낫겠네요. 그래서 0. 하나도 없으면 그러니까 0.16 정도 조금만 낮춰볼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사가 여기 있죠. 반사가 있는데, 리플렉션이 반사였죠. 근데 반사가 칼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칼라가 난 없어도 돼. 그럼 칼라 바에서 화이트 블랙으로, 명도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반사나 굴절의 투명도의 강도를, 뭐 색깔이 있어도 그 색깔에 따른 명도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색도 연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색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화이트 블랙이 기본이니까 화이트 블랙으로 둘 수 있겠죠. 조금 더 많이 반사되게 할래. 그러면 반사면이 더 많이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보면 그로신에서 퍼짐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완벽하게 거울처럼 반사되는 게 아니라 반사가 영역이 꺾여서 보이는 걸 볼 수 있겠죠. 자기는 뭐 퍼짐은 필요 없어요. 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렸으면 좋겠어요. 한다면 그로신에서 값을 안 주면 되고 1로 더 주고 싶다면 낮추면 되겠죠. 일단 페라를도 한번 꺼볼게요. 반사 잘 먹고 있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페라를 꺼보면 반사가 왜 다 안 먹을까 이렇게 이거는 왜 거울이 안 되지?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모자이크 타일에 세부 텍스처 슬롯에 파란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봅니다. 기본 라이브러리 중에 이미지가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그러니 얘를 페라를 꺼줘도 반사는 거울처럼 먹질 않아요. 근데 이미지 모자이크 세부 설정 들어간 걸 빼놓고 싶다라고 할 때가 체크해요. 이거는 재질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세부 설정, 텍스처 슬롯에 세부 설정들이 있는 거를 감춰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빠져서 물성은 그대로 보이지만 그 이미지들이나 세부 설정 항목들만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질감만 나타내고 이미지는 색깔로만 나타날 때 써도 됩니다. 그럼 컬러 바꿔주면 컬러 바뀐 색깔로 보여져요. 그대로 이렇게 바꿔주기도 해요. 뒤에 체크박스는 세부 설정에 들어간 텍스처 슬롯의 이미지들을 잠깐 꺼두는 온오프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주고 싶으면 켜주면 됩니다. 켜주면 이 디퓨저에 있는 컬러 색상은 빠지죠.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미지가 우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플렉션의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소스는 단순히 거울처럼 컬러를 반사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세부 설정으로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가 블랙 화이트로 들어간 걸 보일 텐데 이건 뭐 3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미지들 중에 많이 그 재질을 찾아보시다 보면 블랙 화이트로 된 걸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 어떤 포토샵에서는 알파 채널이라고 하는데 투명한 데 들어갈 땐 블랙 화이트로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블랙은 투명한 거, 흰색은 있는 거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 질감 범프에 들어갈 땐 블랙은 들어간 질감, 화이트는 튀어나온 질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블랙 화이트가 되게 중요한 명도로 다 인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블랙 매핑 소스 찾아보시면 블랙 화이트가 많은 건데 지금처럼 반사에 들어가면 화이트는 반사가 되는 거, 블랙은 반사가 안 되는 거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얘가 이미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밝은 데는 반사가 됐는데 어두운 데는 반사가 안 된 모습. 실제도 그렇거든요. 얘를 이미지의 블랙 화이트 이미지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 샘플 슬롯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사실적인 것처럼 보이겠죠. 이럴 때는 억제를 시킬 필요가 없겠죠. 패러럴 체크가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사를 억제시키지 마시고 패러럴을 꺼주는 게 오히려 낫다.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는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러럴이 들어갈 땐 거의 안 보이지만 패러럴을 빼주게 되면 반사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다. 여기서 올려버리면 많이 반사되겠죠. 이미지가 들어갔더라도. 조금 돌인데 너무 심하니까 조금만 낮추겠다. 이렇게 조금만 낮춰주겠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아까보다 원본의 라이브러리를 갖고 자신만의 메타리얼로 수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수정만 하셔도 자기가 원하는 질감과 느낌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됐으면 반대편의 것도 해주면 되겠죠. 클릭 들어가서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걸 오른쪽 버튼 Apply to Selection 해주게 되면 똑같이 입혀지겠죠.
자, 근데 보통 할 때는 매핑 사이즈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걸 많이 쓰냐면 하나가 사이즈가 조절이 되면 얘를 스포이드로 찍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플라이 해주는 건 똑같거든요. 스케치업에서 스포이드를 이용하면 재질의 사이즈나 이런 속성까지 쫓아가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속성 스포이드를 찍어 온 다음에 얘를 스케치업 자체에서 선택 스포이드 기능이 이제 뭐 보통 스포이드 클릭해서 얘를 찍어 오면 사이즈하고 이런 것들도 다 연동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지금 하이드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얘를 입혀주면 되겠죠. 바스켓 선택하신 다음에 입혀주시면 재질이 입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원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플레이트 셀렉션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사이즈 조절이 됩니다. 자, 이것처럼 창문턱도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 벽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를 이용해서 벽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분위기를 맞춰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만 잘 쓰고 물성에 대한 특징, 재질에 대한 항목이 뭔지만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히 연출이 가능합니다. 벽체를 한번 해볼게요. 벽체도 역시 잠깐만 창을 좀 비겨 놓고요. 벽체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창이 자, 그룹 안에 들어가서 벽체를 보게 되면 벽체하고 몰딩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 그룹 안에 들어가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이쪽 벽체하고 이쪽하고 다 선택해도 되는데 3프로 선택하면 전체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바깥쪽은 흰색으로 할 건데 이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몰딩을 만약에 하이드 시켜보면 알겠지만 이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끊어줘야지 안쪽은 흰색으로 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겹치는 면이 있을 때 그룹이 안 된 물체는 따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 있습니다. 어나이드 잠깐 시켜보고요. 자, 이렇게 물체가 겹쳐있을 때 얘랑 구분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면에 들어가셔서 잠깐만 내려놓을게요. 면에 들어가서 겹쳐져 있는 물체를 기점으로 셀렉트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리프를 하신 다음에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intersect face with model 클릭하시면 이 몰딩이 겹쳐져 있는 다른 물체에 따라 이 면이 구분돼서 이게 세그먼트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몰딩을 잠깐 하이드 시켜볼게요. 그러면 없었던 선들로 면이 구분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영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끊어줬고요. 그러면 이 벽체를 전부 다 선택을 3풀 하시면 전체가 다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3풀 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 영역까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바깥에도 얘를 줄여보시면 3풀 했기 때문에 벽체가 바깥까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끊어 놓으신 다음에 더블 클릭, 바깥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쪽 면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원하는 면만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원하는 면, 그 다음에 여기도 흰색을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면은 더블 클릭, 이 면은 더블 클릭. 여기까지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나머지는 흰색으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나눠 놓고 나서 얘를 끊어져 있으니까 선택되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얘를 그룹핑을 할게요. 오른쪽 버튼 메이크업 그룹 이렇게 해놓게요. 그 다음에 이 그룹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따진 걸 볼 수 있죠. 얘를 3풀 선택하시면 되겠죠. 3풀 그룹핑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얘도 클릭 하시면 이 면만 선택이 될 겁니다. 프리뷰에서 볼게요.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서 이 면들만 선택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V 가서
보시면서 작업하면 편하니까 리얼타임으로 가서 인터랙티브로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보게 되면 벽체니까 페인트 칠을 할 거예요. 근데 진한 색으로 분위기를 좀 연출해 주려고 해요. 진한 색으로 조금 빈티지하게 연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음, 보게 되면 여기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거니까 보면 여기 월 페인트, 월페이퍼라고 해서 벽지 또는 쭉 내려보면 벽지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스토크라고 해서 보통 회벽이라고 하거든요. 회벽에다 보통 페인트 칠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요즘 뭐 벽지 대신 도장을 많이 하는데, 석고보드에다가 물론 퍼티를 입힌 다음에 하죠. 그러면 그게 페인트 칠이라는 게 그 롤러질이나 결이 있어요. 결이 있는 것들을 외국 같은 경우는 회벽에다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회벽이라고 하면 페인트 칠을 하는 벽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벽지 종류도 쭉 있고, 노래방이 아닌 이상 안 쓸 만한 벽지들이죠. 쭉 위에 보면 페인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탈을해서 끄집어 놓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질감이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거의 무늬가 없는 페인트도 있고, 근데 약간 느낌이 있는 게 좋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범프값에 서 질감이 들어간 것도 있겠죠. 더 거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더 거친 것도 질감이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회벽에 페인트 칠을 할 거냐 무광으로 하더라도 이런 질감에 따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더 거친 모양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질감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또는 이런 질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세팅창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막 불러놓고 해도 되는데 뭐 선택을 이렇게 해놓고 불필요한 것들은 딜레트해서 지워도 되고 맨 나중에 퍼즐을 해줘도 됩니다. 불필요한 건 한번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그다음에 얘도 괜찮고 좀 강하게 보여드리려고 이걸 해보 색깔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기본 거 불러온 다음에 컬러라든가 뭐 질감이라든가 이걸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느낌만 보시면 돼요. 자, 이 느낌이 괜찮다 싶으면 라이브러리 있는 거 벽면 선택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Apply to Selection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색깔의 질감이 똑같이 들어가서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컬러는 디퓨저에서 컬러로만 들어갔죠. 물론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게 범프 값에서 퍼지는 정도가 이렇게 스케치업에서 보이게 돼요. 색깔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V-Ray에선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안 보이죠. 근데 회벽의 이 사이즈는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물론 V-Ray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 항목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보면서 하는 게 편해요. 만약에 V-Ray에서 사이즈를 조정하게 되면 조정은 되나 이 화면에서는 안 보여요. 스케치업 화면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스케치업에서 사이즈 그 범프라든가 이미지가 들어간 사이즈들은 조절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똑같이 조절을 해보면 되겠죠. 너무 입자가 작다 그러면 똑같겠죠. 선택을 다 된 상태에서 프루이드 툴스의 툴 페인트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내추럴에서 기본값에서 확대 축소 하게 되면 이미지가 확대 축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 곱하기 1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약간 얘가 버벅대고 있어서 그러는데 기울기가 있는지 얘를 잠깐 스톱해 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 컴퓨터가 동영상 녹화를 하면서 해서 그런지 버벅대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직관적으로 안 보이긴 하는데, 자, 그러면 기본 슬롯에서 바꿀게요. 스포이드를 찍으셔서 지금 선택된 재질하고 에디터에서 사이즈를 바꿀 수 있죠. 여러 면을 할 때는 기본 이미지 사이즈를 여기서 좀 키워줘 보겠습니다. 한 800 정도 줘볼까요? 800. 자, 이미지가 커지는 거 보실 거예요. 그러면 렌더 해보면 질감이 들어간 사이즈가 같이 변동되는 걸 볼 수 있죠. 렌더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질감이 좀 더 커진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얘를 갖고 기본 에디터에서 조절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너무 작았던 무늬들이 좀 커진 거 봤는데 가로 세로가 연동돼서 됐는데 내가 구분해서 해주고 싶다. 뭐 세로로만 더 늘리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자물쇠 쇠사슬을 끊어 주신 다음에
위쪽으로는 1000mm를 주고 싶다. 그러면 위대 아래쪽 비례가 원본의 이미지 비례가 아니라 확대된 비례로 변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벽처럼 이렇게 질감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컬러 같은 것들을 수정하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에디터 들어가서 자, 에디터 항목에서 이번에는 위에 보면 이제 지금 입힌 거에 지금처럼 사이즈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기본적으로 조절하시는 게 편하다. 그럼 V-Ray 안에서 이미지 사이즈는 어떻게 조절하냐? 그 각각 세부 설정, 텍스처 슬롯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조절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단위로만 설정해야 돼서 지금 범프 값 들어가는데 보면 이미지 들어가죠. 그럼 텍스처 프라이스먼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뉴지팩트 UV라는 게 가로 세로 사이즈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이 기본값이고 얘를 늘려줄 것이냐 그러면 축소할 경우에는 숫자를 높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 똑같이 줄이고 싶다 그러면 점수 걸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축소 확대가 됩니다. 다시 줄어드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근데 얘가 이 화면에서는 안 보여요. 변동이 안 돼요. 스케치업 화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줄었는지 늘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스케치업 V-Ray는 V-Ray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스케치업에 있는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잘하면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서보다는 스케치업에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어느 정도 됐고 위에 디퓨저가 기본 재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컬러를 바꿔야 되겠죠? 컬러 슬롯에서 원하는 게 있는데 조금 본인들이 원하는 컬러로 바꿔보시면 되는데 저는 약간 올리브 그린 정도 한번 가볼까 봐요. 자, 요 정도 올리브 그린 컬러 커런트 색상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본 색상이 바뀌겠죠, 이제. 이야, 렌더까지 인터랙티브 보여드리니까 동영상 녹화부터 오래 걸리긴 하네요. 자, 어쨌건 바뀌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빨간색이 안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파란불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뭔가 있구나 안에.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세부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얘가 라이브러리 선택한 거 있는데 뭔가 믹스라는 거를 설정했구나. 여기 있는 색깔이 적용이 된 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 컬러라면 여기만 돼 있는데 세부 설정에 뭔가 적용되어 있는 파란불이 들어오면 얘가 우선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얘를 꺼주면 바뀐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적용되죠. 얘를 켜주면 이 안에 세부 설정이 우선이 됩니다. 그게 이미지든 세부 옵션이든 여기 있는 재질이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색상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스타코 질감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믹스한 건데 뭐 블랙은 그냥 써도 될 것 같고 자 빨간색 돼 있는 부분을 여기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기초를 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말씀드리면 설정창에서 모자이크 타일이 있는 부분을 텍스처 슬롯이라고 하는데 그 재질 항목 중에 세부 설정이다. 거기가 저 파란불로 적용되어 있을 땐 그걸 클릭하셔서 하위 메뉴로 가신 다음에 설정을 바꿔주시면 된다. 이게 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바꿔줘 보겠습니다. 이 정도 너무 어둡지 않은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 나름 약간 올리브 그린 정도? 자, 이 정도 색깔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색깔을 선택한 다음에 오케이 해주면 상위 메뉴로 가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질감의 벽에 스토커, 그러니까 회벽된 페인트 질감도 이렇게 살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세부적으로 다듬어진 거죠. 이렇게 기본 라이브를 하면 되고, 범프도 더 주고 싶다. 그럼 범프가 지금 0.3 들어가 있는데, 범프 값을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좀 더 나는 더 거칠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값을 올려주면 되겠죠.
자, 여기를 0.6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질감이 더 선명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와, 0.3만 올렸는데도 이렇게 거칠어지네요. 너무 거치니까 아까처럼 0.35 정도만 주겠습니다. 0.00 단위로 보통 범프 값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작동을 하시는 게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주면 격체도 끝난 것 같고, 이제 지붕 한번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몰딩 페인트 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해주고요. 지붕에 있는 부분, 가운데 부분은 조금 광택이 나는 거로 해보고요. 몰딩 부분은. 그 다음에 가운데 위에 천장 부분은 조금 광택이 덜한 무광인 페인트 칠을 한번 흰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볼게요. 천장 부분을 보고 빠져나온 다음에 브리핑해서, 자, 천장 부분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 봐요. 천장. 자, 천장 부분 잠깐 스톱을 시켜 놓겠습니다. 천장 부분 선택하면 이렇게 그룹핑이 들어가겠죠. 그럼 천장면만 해도 되고 얘는 필요 없는 거니까 전부 다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천장면만 굳이 해도 되니까 얘를 한번 줘볼게요. 자, 얘는 월에서 어디 있냐면 얘도 월 페인트니까 조금 무광인 벽, 너무, 얘는 월 페인트하고 이렇게 1mm 화이트 돼 있는 부분이 있네요. 얘를 한번 드래그 앤 드롭 해보면 이렇게 화이트 질감이 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프로를 한번 바꿔볼까요? 가느다란 미세한 범프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약간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의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적용하면 천장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똑같죠. 불러드린 거에서 위에가 하나 있었구나. 얘는 지워줄게요. 아까 테스트한 거니까. 자, 얘를 천장면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Apply to Selection 하면 적용이 됐겠죠. 그 다음에 렌더 창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서 하이드가 화면에 돼 있더라도 V-Ray 렌더는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같이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일단 돌려놓은 다음에 보면 기본 불렀는데 얘가 화이트가 아니라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어두운 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얘 톤을 좀 바꿔줄 건데, 자, 보시게 되면 디퓨저가 재질이라고 했으니 여기는 세부 설정 슬롯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컬러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연동돼서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흰색이 은은하게 무광으로 세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프는 들어가 있는데 0.08 되게 조금이죠. 이미지 아마 노이즈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인데 얘도 죄송합니다. 조금 환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화이트를 좀 올려줘도 되겠죠. 색깔을, 명도를. 그러면 세부 설정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장면을 해줬고, 요번에는 몰딩은 좀 광택을 주고 싶은데 어떤 걸 주느냐, 화이트를 이용해서 줘도 될 것 같아요. 얘를 이용해서 그냥 줘도 새로 하나 만들어 주면서 지금 거의 뭐 몰딩은 범프 값은 없어도 되니까 기본 값에 들어와서 광택을 주는 효과를 더 줘서 선정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나가 볼게요. 문이랑 몰딩 다 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보죠. 몰딩부터 줘보겠습니다. 잠깐 내려놓고 몰딩 부분 들어가셔서 몰딩 부분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몰딩이 선택되어 있죠. 선택해 놓고 가서 얘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뭐 카피해서 네이밍을 다시 줘도 되는데 그렇게 번거롭다면 얘를 새로를 하나 갖고 와서 이름을 다시 주면 되겠죠. 다시 들어와서 새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리네임해서 몰딩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만들어 주는데 얘는 아까도 보다시피 흰색이어야 될 거고 얘는 플로우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기본 제너릭으로 보는 게 편하겠네요. 자, 그러면 범프는 얘는 들어가 있는데 범프는 거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범프를 빼도 되고 아니면 더 낮추면 되겠죠. 범프 값을 5 정도만 0.05 정도만 줄게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반짝거리는 페인트 칠이니까 반사값 리플렉션 이 값을 0에서 위로 올려주게 되면 반사가 들어가겠죠. 페라를 잠깐 꺼보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페라를 끈 다음에 반사값을 최대로 약하게 주면 조절하기가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약간 광택이 간 질감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적으로 하셔도 되고 페라를 켜줄 경우에는 억제가 되니까 높이거나 낮춰도 많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최대치로 올려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페라를 켜고 하면 억제된 범위, 끄고 할 때는 많이 낮춰야 되는 범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흰색의 질감은 들어갔고 한번 렌더 창 보게 되면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재질은 들어간 거고 똑같이 여기 몰딩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얘도 지금 만들어 놓은 몰딩에 어플라이 투 셀렉션 적용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얘도 몰딩 어플라이 투 셀렉션 해주면 되겠죠. 다시 이쪽 측면 만들어준 벽이 있으니까 얘도 선택을 다 해주고 이 벽은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선택을 해주고 여기는 바깥쪽 톡인데 그냥 가볼게요. 별 차이는 없으니까 Apply to Selection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실감이 들어간 범프 값도 약하게 들어갔는데 입자가 좀 크긴 해요. 근데 반사가 이렇게 은은하게 적용된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반사를 더 줘도 되겠죠. 그러면 페인트 칠의 결이 살린 것처럼 반사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반짝거림은 안 되니까 퍼짐을 약간 줄게요. 퍼짐은 거의 조금만 줘야 되겠죠. 0.97 정도 주겠습니다. 약간만 퍼져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은은하게 이렇게 퍼지는 것들, 반사가 되는 것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은은하게 퍼지는 걸 볼 수 있죠. 0.95 정도 줘도 될 것 같네요. 0.95 그 다음에 반사 조금 죽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사 줄 거냐, 얼만큼 퍼지게 만들 거냐, 질감을 얼마 줄 거냐, 유리를 빼고는 리플렉션을 갈 필요가 없죠. R, A, 뭐 투명도가 없을 때는 거의 손댈 일이 없습니다. 유리창 같은 걸 제외하고는. 자, 그러면 이런 질감으로 매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끝났네요. 저쪽 거 빠졌나? 이쪽 것도 다 스포이드 찍어보면 편하겠죠? 적용이 몰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잘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천장 몰딩부터 시작해서 다 됐고, 아, 저게 하나 빠졌네요. 창문도 역시 셀프 클릭한 다음에 얘도 몰딩이랑 같은 거로 가면 되겠죠. 어플라이 투 셀렉션 나와서 위에 몰딩도 얘도 선택 몰딩 어플라이 투 셀렉션 같은 페인트 칠이니까 같이 선택하면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셀프 클릭 몰딩 어플라이 투 셀렉션 해보면 얼만큼 반사가 심한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광택 생기는 거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다 싶으면 반사를 조금만 낮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은은하게 퍼지는 질감의 광택 정도 들어간 거로 설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됐고 저쪽 창문도 됐나 한번 볼게요. 연동이 되기 때문에 됐겠네요. 몰딩
이쪽도 스포이드 찍어보면 적용된 거 안 됐네요. 이쪽은 몰딩, 플레이트 셀렉션. 얘도 스포이드 한번 찍어볼게요. 스포이드 찍어보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편하니까 선택을 해보신 다음에 하면은 편합니다. 얘도 플레이트 셀렉션. 클릭. 그룹 안에 꼭 들어가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룹 안에 들어가서 해주시면 스포이드 찍어보시면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죠. 뭐가 하나 가려 보이는 것 같은데 면이 하나 깨진 게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뚫린 게 있어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라스트카. 자, 이렇게 하면 몰딩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지금 페인트 질감을 주기 위해서 광택을 좀 유광 페인트 칠을 했고요. 보여드리기 편하게. 그래서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질감이 나게끔 했습니다. 약간 퍼지게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반사는 조금만 낮출게요. 자, 이렇게 해서 페인트 질감, 광택 있는 유광 페인트 질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 보면 어느 정도쯤 연출이 된 것 같아요. 안에 걸 꺼주고 보게 되면 설정 뷰를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연출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연출을 하면 라이브러리만 갖고도 됩니다. 여기 저 빼놨네요. 얘도 그룹 안에 들어가서 광택이 있는 몰딩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천장에 조명이 달리는 등박스도 광택이 된 몰딩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기울기라든가 이제 광각을 조절하는 건 스케치북 기본적으로 있는 돋보기가 디그리 값으로 광각을 조절한다고 했죠. 35mm가 보통 기본값인데 35mm 디그리에서 확대 축소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원하는 구도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조금 너무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보통 45에 40 정도 되고요. 일단 40을 줘볼게요. 바닥부터 이렇게. 근데 보통 퍼스펙티브로 보게 되면 3점 투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건물 외관이나 내부에서 할 때 조금 왜곡돼 보일 수 있어요. 광각을 쓰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카메라 뷰에서 투포인트를 쓰는 게 대부분 좋아요. 작업하실 때는 막 돌려서 보이시니까. 근데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끝났으면 퍼스펙티브를 카메라 텍스트 메뉴에서 투포인트로 바꿔주시면 정리가 됩니다. 이때 확대 축소는 가능한데 여기서 만약에 5비트로 돌리거나 하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되면 다시 퍼스펙티브로 바뀌어요. 이 뷰가 카메라 뷰가 퍼스펙티브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고정 5비트를 안 하고 확대 축소는 가능해요. 구도를 어느 정도 잡으신 다음에 구도를 잡으셨으면 그 다음에 자, 이 정도가 낫겠네요. 자, 씬부터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업데이트 해준 다음에 지금 사선, 수직선이 약간 왜곡돼서 보이니까 이걸 바로 펴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렌더 돌리기 전에 바로 투포인트로 바꿔주시면 수직 레벨이 그대로 씁니다. 이때는 펜 툴만 움직이면 돼요. 손바닥 모양으로 해서 높이 조절이나 무브는 가능하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5비트를 돌리는 걸 하시게 되면 다시 퍼스펙티브로 옵니다. 그럼 퍼스펙티브 갔다가 다시 바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하면 기본 라이브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본 재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재질의 명도 밝게 어둡게 따라 태양광이나 조명광이 너무 어둡다거나 밝겠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뭐 약간 햇빛이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V레이 가셔서 선라이트 간 다음에 1.3 돼 있는 거 1.6 정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태양빛이 선명하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게 되면 되고요. 지금까지 보신 거 한번 렌더 한번 돌려볼게요. 결과를 스톱해 놓고 조금 설정값을 올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끄고 뭐 미디움 정도로 준 다음에 1500 정도 주면 될까요? 사이즈 해서 한번 렌더를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메모리가 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얼마나 걸리나. 별로 RTX가 빠르긴 빠르네요.
생각보다 되게 빠르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돌아가면서 이제 조금 사이즈를 올리고 미디엄 퀄리티로 바꾸니까 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죠? 히트박스가 되게 좀 반사가 심했네. 그럼 반사 죽이면 되고, 위에도 이게 반사가 심하구나. 페인트도. 그럼 반사를 좀 낮춰주면 되고, 벽은 질감이 약하네. 그럼 이제 바란스를 그러니까 잡아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뭐 이 정도만 돼도 되겠지만 저는 히트박스가 마음에 안 드는 관계로 스톱을 해놓고 히트박스를 찍어주면 샘플 슬롯이 나오겠죠. 그룹 안에서 해줬기 때문에 얘가 그룹 바깥에서 찍으면 기본 재질이 나오고 그룹 안에서 찍어주겠습니다. 얘가 아니었는데 씬을 업데이트 한번 해줄게요. 이제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 히트박스가 너무 반사가 심하니까 리플렉션 반사값을 좀 낮추겠습니다. 조금 낮추고 그로시네스도 0.96 정도 줘서 조금 퍼지게 만드는 게 예쁘겠네요. 자,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씬을 만들어 놓으면 편한 게 씬을 돌아가겠죠. 돌아가면 씬은 투포인트도 연동이 됩니다. 여기서 카메라 뷰에서 투포인트를 바꿔놓고 위치를 잡아서 해주면 업데이트를 해놓으면 만약에 5비트를 돌려서 막 보더라도 여기서 씬을 클릭하면 다시 투포인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얘를 뷰 씬을 잡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능 때문에 씬을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구도를 잡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됐고요. 그러면 렌더 돌릴 때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뭐 RTX를 하시든 쿠다를 하시든 CPU로 하시든 할 때 인터랙티브로 해서 확인하시면서 구도 잡거나 매핑 하시면 편하고 RTX가 가능하신 분들은 RTX를 쓰시는 게 렌더 타임은 괜찮네요.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를 꺼준 다음에 렌더를 돌릴 때 하이 퀄리티 조절하는 것을 로우 테스트 하시다가 미디움, 하이, 플러스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제일 편해요. 얘로 하시면 된다. 그러면 2차 엔진을 바꿔줄 수 있다. 리얼타임이 아닌 인터랙티브가 아닐 때는 2차 엔진에서 손댈 수 있기 때문에 2차 엔진을 꼭 라이트 캐시로 하시는 게 렌더 타임을 줄이는 방법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추가하는 거 최종 렌더 돌리실 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구도 잡기가 V-Ray하고 아이콘들 때문에 스케치업이랑 연동이 될 때 되게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렌더된 화면이랑 여기랑 차이가 오차가 생겨서요. 여기선 이렇게 보여서 구도 잡았더니 렌더 돌리고 나면 안 된다. 이럴 때 V-Ray 렌더 테스트 할 때 하는 게 어느 정도 끝나고 최종 렌더 테스트 할 땐 위에 렌더 사이즈 조절하는 렌더 아웃풋에 셀프 쉐이프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시면 렌더되는 이미지를 윤곽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회색 선으로 윤곽을 표시해서 렌더가 되는 영역과 구도를 잡기 편하게 맞춰줍니다.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구도를 잡으시면 16대 9로 세팅해 놓은 창이 렌더되는 데는 이 진한 색으로 가려진 부분에서 앵글이 이 뷰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거의 100% 켜놓고 작업을 하십니다. 최종 렌더 돌릴 땐 프레임을 껐다 켰다 하면 실제 렌더 드린 V-Ray 창이랑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구도 잡고 그 다음에 카메라 뷰에서 투포인트 잡아주신 다음에 구도 좀 조절하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조금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야 되겠네. 다시 투포인트. 자, 이렇게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렌더 돌리실 때 셀프 프레임이 얘랑 동일하게 렌더링이 된다. 이렇게 확신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최종할 때는 이걸 하이로 올린다고 해서 뭐 물론 퀄리티는 좋겠죠. 근데 렌더 타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뭐 최종 컷이 아닌다면 미디움 정도 두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능 하나 있는 게 여기
디노이즈라고 있어요. 디노이즈가 있는데 엔비디아 AI가 있고 V-Ray가 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부 설정에도 이쪽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노이즈는 뭐냐면 렌더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러면 이렇게 곰팡이 낀다고 하거든요. 노이즈가 생겨서 얼룩져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V-Ray 자체에서 노이즈를 없앤다 해서 디노이즈인데 이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AI라고 해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 노이즈를 처리해줘요. 근데 이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렌더 타임 빠르기 때문에 그걸 쓰실 때는 여기 있는 설정에서 디노이즈 사용할 거예요 한 다음에 위에 엔진 종류를 V-Ray 디노이즈가 아니라 선택하셔서 엔비디아 AI라는 걸 선택해 주시면 그래픽 카드에서 노이즈 끼는 걸 사라지게 하면서 렌더 퀄리티가 꼭 하이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노이즈 없이 깨끗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해주고 렌더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분 렌더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렌더 클릭 하게 되면 지금 구도 잡아놓은 그대로 렌더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이전 포인트에서 윤곽을 볼 수 있죠. 자, 요런 과정을 거쳐서 기본에서 충분히 끝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직기들은 아직 안 돌렸지만 직기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실무에서 쓰고 남을 정도의 퀄리티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질에서 조명하고 재질에서 기본적인 이해만 해주시면 이 정도로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퀄리티로 해서 보통 마무리를 지면 조금 더 선명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 렌더가 끝나고 나면 이제 노이즈 값을 제거하는 조절이 나옵니다. 노이즈를 저희가 필터링 해주면서 자동으로 없애줍니다. 자, 지금 이번 편에서는 V-Ray 메타리얼 2편에서는 실무 예제를 가지고 거기에 메타리얼을 적용하는데 첫 번째 방법 스케줄 V-Ray에 라이벌이 있는 메타리얼을 갖고 적용한 다음에 수정하는 방법을 갖고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먼저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라이벌리는 다 돼 있고 물성이나 속성이나 이런 게 다 적용이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퀄리티를 유지할 수도 있고 거기서 어떤 걸 수정하면 뭐가 바뀌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조금 디테일하게 재질을 자기가 만든 재질을 입히는 방법을 할 때도 어디다 무엇을 적용할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스케치업 V-Ray 라이브러리를 갖고 테스트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렌더링은 다 됐고요. 이 채널 보면 이게 임팩트 리졸트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인 기본 값에서 노이즈 값이 제거된 노이즈가 들어간 화면으로 저장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흑백 사진 저장하는 공간, 그다음에 뭐 알파 채널이 있을 경우에 알파 채널, 지금 유리 알파 채널을 적용 안 했기 때문에 바깥쪽에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기본적인 작업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메타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훨씬 좋을 거고요. 가능하면 제가 이 아래 여기 적용했던 메타리얼들이랑 다음 편에 할 재질들을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라이브러리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편에는 본격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효과를 주는 방법들을 할 거고요. 뭐 바닥에 이제 우드 프로잉 같은 경우도 쪽마루 그대로 세밀하게 매핑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짓는 거로 오브젝트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